어떻게 동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책자이다 보니까 제가 그러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 책을 읽어본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신부님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신부님 해주시는 말씀이 조금 위로처럼 다가와가지고 제가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래도 황신부가 상담심리대학원 졸업했고 그리고 그동안 사목 현장에서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좀 소개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거절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겠지만은 형제들 넓은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형제들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다른 부분들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을 구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병 원인에 따라서 정신질환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약간 옛날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증상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발병 원인의 기준은 생물학적인 원인, 유전적 원인, 심리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들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구분법, 그 병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가벼운가 심각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증으로 볼 것인가, 정신증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하는 그 세 가지 주요한 척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실 판단력, 현실 검증 능력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가 없는가, 혹은 망상이나 환각을 보는가 보지 않는가, 또 사회 적응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신경증, 뭐 노이로제라고도 하고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신경증이 있는 사람이 현실 검증 능력이 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 이런 검증 능력이 있으면 이제 신경증에 해당이 되고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정신증에 해당되겠습니다. 망상과 환각을 보지 않는다, 신경증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경증, 어느 정도 그 환자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망상과 환각을 보게 되면 결국엔 이 사람은 정신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경증에 있는 이 범주 내에 있는 환우들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적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신증이 심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회 적응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신경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질환의 종류가 우울증, 공황, 강박증 등이 있을 것 같고요. 정신증에는 이제 치매, 최근에 좀 DSM-5에 들어왔는데 치매가 있겠고, 조현병, 조울증, 중증 지적 장애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차이가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좀 경미하면은 이제 신경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그럼 이제 우울장애라고 해서 정신증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현실 검증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드림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쉼터에서 근무를 할 때 어느 날 그 조현병에 걸린 남자 청소년이 이제 입소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대화가 잘 안 되고, 그 나이도 잘, 이름을 적는데 그림 그리듯이 그리고 뭐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쉼터 알아봐서 확인해 보았더니 조현병 있는 남자 청소년이었습니다. 조현병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어감이 너무나 좋지가 않고 여러 가지 또 차별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명칭이라서 이제 조현병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현실 검증 능력이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말에 한번 저희 쉼터에 그 입소하겠다고 찾아왔는데 4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4층에 이제 업무 지원팀이 있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그 쉼터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조현병이 있는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오니까 쉼터는 5층입니다. 5층으로 올라가세요라고 안내를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는 듯 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혹시 쉼터에 조현병이 걸린 친구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올라갔는데 하니까는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숨은 것 같아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4층, 5층에 있는 모든 문들 다 열어보고 화장실도 들어가고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CCTV로 확인을 해보니까 4층 프로그램실, 요가 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쪽에 입간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키가 190 정도 되고 몸이 덩치가 최남실 신부 같은 덩치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입간판은 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 제 키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을 숨기려고 이렇게 반기마 자세로 30분 넘게 CCTV로 보니까 30분 넘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저나 이제 우리 쉼터 선생님들은 그 조현병에 걸린 이 친구를 여러 번 봤으니까 그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막 웃으면서 너 왜 이러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CIA용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자기 잡아가려고 숨어 있는 거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쉼터 가서 일단 쉬자고. 내가 보여주겠다고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다른 팀, 상담팀 선생님, 운영지원 팀에 있는 여자 선생님들은 그 광경이 저희들은 이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쉼터 가자고 초대를 하고 있는데 다른 팀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퇴근 앞두고 있는데 그 덩치 큰 애가 갑자기 왔는데 사라졌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 현실 검증 능력 떨어지는 정신증에 해당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행정명령으로 강제 입원되어서 치료받았다라는 얘기까지만 들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친구 제가 사례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런 친구들 자꾸만 드림센터에 있으면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사회복지적인 긴급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정신질환이 없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하니까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일단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 친구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상담심리대학원 다니게 되었었고 졸업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 이상심리학을 막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때 조현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십리 지구대 전화가 제 쉼터로 왔어요. 그래서 그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어떤 여학생 한 명 보호하고 있는데 좀 드림 쉼터에서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 강북에 수많은 청소년 그 쉼터들도 많고 청소년 기관 많다고 거기로 보내라고 했더니 그 경찰관이 입소를 시키려고 했는데 다 거절당했대요. 그 이유가 아마 이 친구가 그 보이고 있는 조현병의 증상 이렇게 그 환시를 보고 청각 이상한 말을 듣고 행동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 입소 거부를 당한 거예요. 청소년 쉼터는 입소 기준에 그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을 끼치거나 이렇게 위협적 행동하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 친구가 서울시내 있는 그 어떤 청소년 기관에서도 입소 거부를 당했고 결국에는 저희 쉼터에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강남에 있는 쉼터. 제가 그때 막 조현병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경찰관에게. 혹시 그 위생 상태가 어떤가요? 복장은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복장 깨끗하고 치마 입고 있는데 옷 깨끗하고 머리도 감았는지 깨끗하다. 냄새 안 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조현병 증상인 것 같은데 아마 보호자나 혹은 시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찾을 것 같으니까 그럼 데려와라. 대신에 저는 그때 저희 쉼터에 입소했던 모든 애들을 주변에 있는 쉼터들이 다 이 아이 보호를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쉼터들에 다 보내고 쉼터를 딱 비웠어요. 비우고 이제 이 친구만 입소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선생님들이 보호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 한국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한국 애처럼 보이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밥은 먹었니? 혹시 엄마 아빠는 있니? 전화번호 혹시 아니? 막 물어보는데 제 영어가 안 좋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말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일단은 그 여자 선생님들이 그날 그 밤샘 근무를 하면서 이 아이를 긴급 보호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경찰관에게 실종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목사님과 함께 저희 쉼터로 찾아왔어요. 다행스럽게 24시간 내로 엄마를 만난 거죠.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 얘가 쉼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막 이상한 사람과 얘기하고 TV에 나오는 그 배우들과 대화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서운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엄마를 보는 순간 얘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고 어머니께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영재였대요.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영재 학원도 다녔었고 주변에 하도 권유회가 천재라고 권유를 많이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데리고 간 케이스였는데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조현병이 발병한 겁니다. 조현병은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때 이 병이 발병되는 병이고
전 세계 인구 0.5%에서 1%가 이 질환을 앓고 있어. 즉, 좀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은 100명 중에 1명은 조현병 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흔한 질병인 거죠,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딸이 똑똑하니까 미국 데려갔는데 조현병이 발병해가지고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목사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만나러 가는 길에 이 딸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참 그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매가 심각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이렇게 시설에 입소시키려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아동들을 긴급하게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청소년 기관들이 다 이 아이를 거부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머니 만나고 얘가 정신이 돌아오고 떠날 때 저희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쉼터에 입사한 지 며칠 안 된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발견하고 만나서 가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우리 쉼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환우들이 받고 있는 그런 차별들이 전 이 한 케이스만 제가 얘기를 드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제가 세 개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그 전환되는 그 단계 굉장히 발달 단계 이상 중요하죠.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이때 많이 발병이 좀 시작이 돼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현병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청소년들이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일어나는 그런 신체적인 질환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거든요. 치료법도 개발이 되고 약물도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신체적으로 호소하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반면에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는 거죠.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이상하게도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이게 그것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질병들이 발생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 중 약 10에서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과소진단, 그러니까는 보통 정신질환은 우울증이 있으면 그 우울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신증이 또 합병증이 이제 같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의사들이 초기에 많이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